$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마틴 루터 킹.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왕이죠? 인권운동의 대명사, 예, 아주 유명한 분인데 네. 나는 꿈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I have a dream.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시작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휴장은 노는 날인데 네. 솔직한 얘기로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약간 장이 안 좋은 거를 끊어갈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해서 어제 하루 쉬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거를 기대하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럼요. 두 많은 분인가요? 두 분입니다. 두 분. 아니요, 세 분이죠. 우리 장 부사장님을 포함해서 예. 세 분인데 장 부사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는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황보다는 지금 쉬어갈 때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챙겨가야 할 이슈들 점검을 해보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뉴페이스 한 분을 모셨습니다. 뉴페이스요? 네네. 박종호 팀장? 아니요. 그분 그분은 참- 이제 올드하셨고요. 올드셨군요. 너무 자주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박상영 이코노미스트 박상영 선임 연구위원을 모셨는데 또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확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캐나다에 계시는 또 그분 네. 모셔야죠. 이항현 교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이 광고판을 네네. 기준으로 약간 올라왔죠. 키가 컸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이렇게 거의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 분들이 저희 조금 높은 공기 마시라고 한 이 정도 되는 엄청 방송도.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공기가 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은 쉬어가는 시장이니만큼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여유롭다 보니까 또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일어나세요. 예, 일어날 시간이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사장님 뭐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네. 약간 패러디를 했어요. 제가 어떤 패러디요? 잠시 후에 나오는 우리 김동완 프로님의 네. 뉴스 3을 아, 패러디해서 저는 뉴스 5로 파이브. 뉴스 예. 5로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오늘 시장이 열리면 아마 이런 기업들의 기사가 조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한번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 잡아봤습니다. 네. 딱 보시면요. 실적과 성장주 회복이 이번 주에 키워드다. 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넷플릭스에 대해서 사실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굉장히 또 큽니다. 지배적이잖아요. 네, 큽니다. 4분기에 뭐 오게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좋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더 이상 늘지 못하는 네. 그 구독자 수,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죠? 가입자 수. 가입자 수. 네. 한 개. 그 다음에 성장주 회복인데 스파이 V가 이제 밸류 가치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파이 G가 성장주인데 언제까지 성장이 밀릴 것이냐. 네. 이번 주에 반등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실적도 성장주 회복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네.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성장주 하면 우리가 테크 쪽인데 최근에 좀 많이 밀리면서 빠질 반등할 만한 구간이 와 있는데요. 하필 실적에 나와주면서 만약에 넷플릭스가 안 좋아 버리면 네. 재차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약간 네. 이제 시작의 축포를 터뜨리는 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기대감도 있게 나오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붐업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게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동원 앵커부터 빨리 네. 넷플릭스를 가입해야 되는데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올라서 또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올라서요? 13,000원 너무 한 200만 원 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제가 구독자 3만 넘으면 저희 실시간 시청자 수가 3만 넘으면 넷플릭스를 가입하도록 할게요. 정회원으로. 누구는 중요한입니까? 그런 거 등급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아마존과 비자카드가 다시 협력하겠다라는 발표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영국에서의 예. 나왔던 그 서로 이제 끊자 네. 하지 말자 네. 했던 거가 이제 다시 결합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원래 1월 19일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했었거든요. 그걸 취소하겠다 발표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나 많은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이슈가 나와서 비자 카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좀 안 좋고 그렇죠. 했는데 뭐 우린 예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서 그날 하루에 네. 비자카드가 2.5%가 하락했거든요. 아마도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보기에 비자카드가 최근에 조금 뭔가 모멘텀이 부족했는데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국의 EU 탈퇴하면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비용이 올라간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영국이 EU에 적용했던 걸 빠져나가면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 우리가 카드 요율이 적용될 때 네. 해외 나가면 비싸지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관점이었는데 아마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저는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걸로 보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금요일 북미 쪽에 가격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는 북미 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이 1달러 올라서 9.99달러. 스탠다드가 13.99에서 15.49로 올라갔고요. 네. 프리미엄 10.99에서 19.99로 2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좀 비싸게 보이십니까? 그 달러로 보니까 별로 안 비싸게 안 보이는데 비싸 보이죠? 이걸 이제 원화로 하면은 비싸. 만 얼마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9달러대 그러니까 만 원대 베이직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저희는 그 가족형인데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 쉐어할 수 있게? 다 쉐어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처음인 일이 아니고 2019년, 20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3-4번 정도의 가격 인상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가격 인상으로 뭔가 맞불 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약간 우려 반 기대 반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입자가 2억 1,300만 명인데 이번에 좀 증가할까 보이는데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21년 컨텐츠 제작 비용이 170억 달러 지출했습니다. 여기 한 20조 원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비용들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약간 조금 저 하고 있다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갖고 과연 끊을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굉장히 관건인데요. 우리 여동원 앵커는 끊는 걸로. 이게 저는 네. 아니 원래 사실 가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료로만 이용을 하고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친구 아이디 빌려서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IPTV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 다들 집에 가지고 있잖아요. 케이블 TV. 네, 그렇죠. 케이블 TV, 네. IPTV 음.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월 가입료가? 10,000원 언저리 이하. 뭐 인터넷으로 그렇죠. 다 합해가지고 예, 한 그렇습니다. 3만 원대 이 정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사실 넷플릭스가 이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을 돌려가면서 리모컨을 만지는 게 익숙해진 거에서 탈피하느냐, 컨텐츠를 골라서 보는 것에 더 익숙해지느냐에 지금 기로에 좀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후자 쪽으로 가게 된다면 IPTV를 오히려 끊고 이런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콘텐츠 플랫폼 OTT를 많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걸 보기 위해서 마음 먹고 시간을 할애시켜야 돼요. 아, 요새 또 바쁘다 네, 현대 네, 그렇죠. 사회에 뭐 바쁘고 시간이 뭐 없죠. 저처럼 시장 만들어가면 못 보기 때문에 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최근에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있는데 굳이 이 비용을 내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일단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지금 2억 명이 넘어가는 이 가입자에서 네. 더 증가할까가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당일날은 발표가 나오자 주가 좀 올라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기사. 월마트가 메타버스에 조용하게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끄럽게 진출한 게 아니라 조용히 진출합니까? 살짝 왜 조용히 진출하죠? 사실 누가 따라할까봐 이런 기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암호화폐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고요. 네. 가정용품,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을
가상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겠다. 누가 사겠습니까? 가상 제품인데?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올드 피플. 이제 약간 장 부사장님이나 저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리긴 하는데 좀 올드 피플 같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아주 있어서. 올드하죠. 예. 예? 아주 올드합니다. 뭐라고요? 아주 올드한 분인데. 산대요. 예, 많은 예. 어린 친구들이. 네. 근데 일단은 지난 30일 날 특허 출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나이키, 랜드, 갭도 언더아머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그 월가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에 진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월마트의 이런 가상 제품은 안 팔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사면 꾸며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네. 땅 거래 되게 많이 한대요. 땅을 샀는데 집을 짓고 물건을 빌딩을 구입하고 짓고 채워야죠. 꾸며야죠. 그렇군요. 이게 그런 뭐 게 있네요. 나만 아바타로 나만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 내 회사 이런 것도 꾸미기 때문에 이걸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월마트 기사가 주말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 그러면 반영된다? 올라간다? 보시는 겁니까? 조용히 진출했기 때문에 좀 시끄럽게 진출했으면은 주가에 좀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저는 약간 메타버스 쪽에 좀 이렇게 뭔가 현실감이 뭐랄까요? 없으시죠,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리오픈이 되게 되면 과연 메타버스에 관심이 커질까라는 거죠. 지금 못 나가니까 나간다고 그러면 직접 나가서 구매하면 되고 사면 되지 굳이 그렇게 뭐 가상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단순 논리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분야가 아닌 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올드 피플, 올드 피플. 뉴 피플 이제 네, 세상을 그렇습니다. 이끌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선도하는 그 세대들은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많이들. 네, 마이가 뭐 올드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 펠로톤 기사인데요. 펠로톤이 또 공급망 이슈 비용 증가를 해서 가격 인상 발표했는데 네.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바이크 트레드까지 이제 가격 올리는 건데 350달러가 크지 않습니다만 소폭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총 가격이 바이크가 1,745달러. 트레드가 2,845달러 네. 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원화로 치게 되면 240, 50만 원. 저렴하진 않죠. 그 다음에 한 350만 원 하는 기계인데 이걸 사서 놓고 운동할 거냐라는 거죠. 관건은. 근데 제가 보기에 지난 8월에 가격이 인하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조금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안 좋은 소식이죠. 1월 24일부터 나스닥 100에 네. 쫓겨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여동원 앵커의 질문드립니다. 자, 1억짜리 캠핑카가 있어요. 네. 사시겠습니까? 1억짜리 캠핑카. 엄청 제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한 1,000억 있으면 사죠. 그걸 또 전제 안 했군요. 이분 하여간 돈 많이 쓴다. 근데 그렇죠. 저는 1,000억이 있어도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저 같으면 차라리 50만 원짜리 고급 호텔에 200번을 갑니다. 캠핑에 대한 문화보다는 나는 그냥 편하게. 그렇죠. 저는 모를 잘 수 이해 안 가는 있는 게 캠핑 감성을 모르시는구나. 예. 감성 알고 있는데 차를 끌고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기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귀찮다. 했던 거 물 버려야 정리해야 돼. 되지. 그거를 물론 거기에 있다는 어떤 낭만이 있겠지만 예, 네. 굳이 낭만을 그렇게 할 필요 고생 아닙니까 고생? 고생이 또 그게 또 추억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번 캠핑카 이용할 때마다 네. 한 번씩 거어보세요. 한 200번을 이용할 분이 계신가? 그쵸.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뭐 캠핑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1,000억 있으면 사도록 아마도 하겠습니다. 저의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한 두세 번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니 근데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는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있어서 이게 하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렇죠. 펠로톤은요. 네. 한 1년, 한 2년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맞아, 지금. 다시 돌아왔죠. 4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졌는데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네. 고점 대비 82%가 빠졌어요. 이거 팔아도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주가의 모습이고요. 딱 보여드리는 것처럼 4배 올랐다가 다시 빠져갖고 원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수혜주로 뽑혔던 종목인데 지금은 주가로 너무 심한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월요일날 장 시작해서 이런 또 가격 인상 수익이 전해지게 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부사장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왜요? 왜냐면 우리 장 부사장님이 좀 약간 푸근한 이미지 이런 걸로 계속 어필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도시남이다 이런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전혀 도시남이 아닙니다. 도시남이시잖아요. 노래도 차가운 도시남이죠. 예.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노래도 이제 뭐 뉴에이지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음식도 좀 이렇게 써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근데 이미지가 전혀 그러지 않으시니까 말씀하는 것마다 반박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이렇게 딱 던져드리면 반박하시면서 서로 토론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린 거죠. 저는 빠지고. 네. 알겠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차가운 네. 도시 남자라는 거. 제가 보시는 그냥 거. 딱딱하게 기사만 전해드리면 네. 뭐 문미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쵸.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조심하게. 하차가 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자, 오미크론 소식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지금 뉴욕과 뉴저지의 모습인데요. 약간 31%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드디어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꺾였나요? 그런 좀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꽤 꺾인 모습이 확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르게 속도가 감염됐지만 또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조만간 델타를 몰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덕분에라는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세종이 나올 돼서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감기처럼? 네,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기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네. 주사 맞고 하면 끝날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언제쯤 한 여름쯤, 한 가을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쉬어서 저희가 좀 재밌게 뉴스를 5가지를 풀어봤어요. 이제 개그 그만 좀 하고 진행하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모실 분은 저희가 진중하게 또 시장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저희한테는 새롭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번 뵈신 분이죠? 네네. 글로벌 라이브에서 네, 종종 출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진중한 얘기들이 지금 내용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 오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뭐 시장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동물을 비유해서 회색 코뿔소에 대한 잠재 위험성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회색 코뿔소는 뭐예요? 네, 얼마 전에 뭐 금융위원장께서도 잠시 네.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시장에서 계속 경고를 주는 이제 어떠한 리스크인데 네. 또 저희가 인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쉽게 이제 또 간과가 되면서 네.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경기에 좀 충격을 주는 그거를 이제 빗대서 이제 회색 코뿔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 이제 회색 코뿔소와 관련된 조금 리스크 자체에 대한 언급들이 사실은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뭐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뭐 미연준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그쵸. 하는 것들이 또 이러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또 경각심을 좀 다시 좀 키우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긴 한데 그 촉발이 된 게 트리플 긴축 리스크. 그게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양적 긴축이. 양적 네, 긴축.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게 또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줬었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자체가 워낙 많이 풀려 있는 네. 상황들이고 이제 그 유동성 자체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흡수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올 연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사실은 흔들렸고 뭐 다른 시장은 사실 그렇게 흔들리는 시장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사실 미국 시장만 좀 흔들리는 상황들인데, 그래요? 예, 뭐 지금 보면 유럽 시장도 연초 대비 플러스를 사실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인 상황들이고. 그럼 왜 미국과 우리나라만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성장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산업 내에서 좀 비중 자체도 컸고 사실은 산업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사실은 좀 많이 해온 게 또 미국이나 한국 뭐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또 작년 성장주 절대 따라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네. 여하튼 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부각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옆으로 섰는데 연초에 이러한 그 리스크 자체가 사실 부각된 부분은 뭐야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사실 양적 긴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실은 좀 너무 빨리 다가왔다라는 네. 부분 자체가 좀 시장이 좀 부담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요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미국이 이제 물가가 상당히 높은 건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제 물가가
뭐 여하튼 1분기 정도면 정점을 이제 치고 지나간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예상을 하는데 미국이 물가를 정점을 치고 나서 금리를 인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리 이제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를 올리고 하는데 물가가 정점을 지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금리 인상을 스탑을 하거나 이제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요번은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또 양쪽 긴축도 한다.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 자체에 상당히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전에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뒤져봐도 이런 경우가 없죠. 사실은 없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뭐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팬데믹을 이제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빨리 돈을 푼 적도 없었지만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돈을 빨아들이는 경우도 사실은 첫 경험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물가가 뭐 떨어지지 않았던지 모르겠지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예. 과거 사례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네. 아마 더더욱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 거기에 뭐 이제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뭐 자산 가격이라든지 뭐 각종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좀 부각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조금 연초에 시장이라든지 경기에 좀 긴장감이 좀 커진 거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서 세 가지 그 회색 꽃불소 한 가지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리스크 관련해서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먼저 부채 리스크 뭐 하면서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부채를 가진 사람이 가장 이제 고통받는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도 항상 이제 금리 오를 때마다 얘기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 예, 항상 이제 그런데 항상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특히 이제 미국을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뭐 가까운 2000년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뭐 당장의 충격이 온 부분은 아니겠지만 항상 이제 부채 리스크 자체가 결국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례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게 2000년 IT 버블 당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으면서 IT 버블이 터졌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면 기업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리스크가 사실은 터졌고 또 2008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리스크. 서브프라임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 터졌고 그러면 최근에 미국이 안고 있는 부채 리스크가 뭐겠느냐라고 보면 크게 정부 부채 리스크는 뭐 다 아시는 거고 또 하나 부분은 기업 부채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 비중,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저희가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 지금 GDP 비중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기업 부채 리스크 자체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정부 부채 리스크 자체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망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정부 부채 문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기업 부채와 관련돼서는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성장주들이 돈을 좀 많이 빌린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럼 기업 부채 문제를 그러면은 이게 뭔가 금리를 하고 이제 트리플 긴축을 하면 이제 2000년처럼 뭔가 문제가 터질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화면상에 한 네 가지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금리를 우리가 올해 뭐 세 차례, 네 차례 올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맥시멈 네 차례 올린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면 100bp 정도 올라가게 되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금리 정책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결국 1% 내외 정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00년 그 IT 버블 당시에 그러면 얼마였냐? 6%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대였고 또 실질 금리로 따지면은 사실은 지금 실질 금리는 100% 올린다 해도 우리가 물가가 지금 뭐 연말에 가도 2%가 넘는다라고 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2000년대는 사실 실질 금리도 플러스였고 또 이제 지금은 뭐 물가가 뭐 금리 인상 상황을 뭐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변수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실질금리가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당장의 어떤 부채 문제 자체가 사실은 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이제 과잉에 대한 문제. 항상 이제 뭐가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잉이었고 2000년 IT 버블 당시에도 사실은 과잉이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제가 차트를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그
그 제조업 생산 능력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예, 붉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그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부터 워낙 IT 붐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댔습니다. IT 쪽에. 근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사실은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하면서 이제 금리 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망가졌는데, 근데 지금의 생산 능력 증가율을 보게 되면 2000년대와 비슷한 훨씬 낮아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거의 이제 그 생산 능력 측면에서 보면 거의 이제 늘어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뭐 기존 거를 뭐 재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뭔가 과잉이란 부분에서 사실은 좀 부담이 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도 네. 이러한 것들이 과잉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이 이제 어떤 부채 문제에 있어 당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의 이제 캐시플로우 문제,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당시만 해도 기업 이익 자체가 상당히 급강을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을 할 때부터.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익 사이클이 워낙 좋은 상황들이고 더더구나 올해도 사실은 뭐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나쁘게 전망을 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좋다. 캐시플로우가 좋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는 현금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뭐 이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트리플 긴축을 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우리가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현실화된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뭐 성장주 기업들 부채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다라는 우려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없고. 예, 물론 이게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뭐 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저희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매크로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아직은 좀 위험의 신호가 크게 강하게 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하게 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좀 면밀하게 종목별로 기업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익 사이클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에는 오히려 좀 우려보다는 그래도 버틸만하다라는 그런 단초를 주는 거라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또 실제 시장은 이렇게 또 뭐 금리 올라가고 또 관련된 뭐 얘기 아무래도 나올 이제 때마다. 뭐 워낙 저금리 상황에 또 유동성에 상당히 익숙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익숙함에서 사실 벗어나는 데는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마저도 사실은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라서 또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저희가 뭐 지금 3번, 4번은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금리를 25bp가 아니라 뭐 50bp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변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긴축에 대한 어떤 긴장감 자체는 당분간은 조금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이전의 어떤 리스크를 자꾸만 이렇게 다시 이제 호출하는 어떤 그쵸. 그러한 상황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도 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실제 우리가 더 체감하는 하락이 큰 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매크로의 약간 반대쪽에 있는 그쵸.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큰 종목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체감은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이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그거에 따른 뭐 종목마다 그런 좀 차이는 있겠죠? 예, 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뒤에 이제 뭐 연달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크 자체가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자산시장 쪽 뭐 어떤 종목단의 어떤 과열일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아마 두 번째 이제 회석 폭불소 리스크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뭐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뭐 이게 전체 시장을 뭐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차트를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GDP 대비해서 미국 이제 시가총액을 그려놓은 건데 뭐 대표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뭐 사상 최고치 이제 특히 이제 2000년 IT 버블 당시로 훨씬 능가하는 이제 더고 이게 작년 9월 기준이니까 네. 뭐 지금 뭐 더 12월 올라갔죠? 기준까지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아직 GDP 자체가 안 나와서 제가 아직 9월 기준까지만 했었는데 뭐 이러한 차트를 보게 되면 뭔가 진짜 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과열이 있는 특히 나스닥 시장이 과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 그 옆에 그림을 조금 보시게 되면 네. 이거는 그 M2 그러니까 통화량 유동성을 그 분모로 잡고 네. 나스닥 시가총액을 빈 비율입니다. 근데 이 비율을 보게 되면
아직은 좀 과열이 아닌 듯한 모습이 사실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과열인데 네. 지금 풀려 있는 돈의 규모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시장이 또 합리적으로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S&P 500 기준을 보게 되면 아직은 상당히 좀 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2000년대 당시 어떤 자산시장의 과열과는 그러니까 또 주식시장의 과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진 것 중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밸류를 많이 줬던 이제 무형자산과 관련된 어떤 그 종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번 그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어떤 과열 리스크, 코뿔소 리스크와 관련돼서 중심에는 사실은 이 무형자산 사이클 자체가 이게 뭔가 조금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 또 그것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뭔가 평가가 계속 절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무형자산과 관련된 또 우리가 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우리가 이게 뭐 일시적인 거냐 우리가 IT 버블 당시처럼 아니면 이게 정말 추세적이고 뭔가 아직도 초기 단계냐라는 부분에 따라서는 사실은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조금 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 왼쪽에 이제 나왔는데 이게 S&P 500 기업들의 그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75년만 하더라도 유형자산이 거의 90% 가까이 차지를 했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무형자산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고요패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주요 기업별로. 기업들의 그 총 기업 가치 중에서 무형자산 비중인데 대부분 뭐 90% 100%까지도 100% 사실은 넘는 기업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100%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그 시장이 과거에는 어떤 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이제 무게를 주는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러한 유형자산 가치에 대해서 무형자산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그 가치를 주고 또 이러한 패러다임 자체가 앞으로도 사실은 뭐 앞서도 뭐 NFT 얘기를 하셨고 뭐 메타버스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한 쪽으로 방향성이 경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결국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계속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저는 뭐 사람마다 좀 판단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 무형자산에 대한 이러한 투자 열기 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쪽에서 2000년대 어떠한 그런 버블 당시 이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러한 그 투자 사이클과 관련돼서 뭐 또 하나 좀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좀 재밌는 제 나름대로는 사실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좀 신뢰를 좀 갖고 있는 건데 그 붉은색 차트가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투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발표되는 그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수주 금액인데 월별 금액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역사적인 최고치를 넘고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순환적으로 좋았다 나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난해 초부터 뚫고 올라가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저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뭐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무형자산 투자, 뭐 유형자산 투자도 있겠죠. 뭐 그러한 어떤 투자 자체가 상당히 진행이 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저게 계속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미국 계속 뭐 공급망도 그렇고 계속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투자도 하겠다. 또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하겠다. 또 저희가 뭐 이러한 그 팬데믹 끝나고 나면 또 뭐 항공기 수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또 투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투자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뭐 다소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무형자산과 관련된 쪽에서 뭐 조금 뭐 갖고 계신 분 중에 상당히 좀 많은 손해를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이 사이클 자체는 조금 더 가야 되는 사이클로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과열 리스크, 코뿔소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는 뭐 그렇게 과대하게 좀 뭐 리스크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비교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마지막 세 가지 코뿔소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앞서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중국 관련된 리스크도 꼽히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인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 제 개인적으로
입장은 사실 이러한 그 트리플 긴축, 뭐 미국 긴축에서 사실 우려해야 될 거는 사실 뭐 미국 쪽 이러한 성장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고 해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저는 가장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2015년에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그때 중국발 뭐 신용 위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호되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이제 중국이 뭐 어저께 중국 GDP가 사실은 뭐 예상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 어저께 뜨어보면 소매 판매가 어저께 그 12월 달에 1.7%밖에 안 나왔습니다. 중국이 소매 판매가 1.7%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통계상을 보게 되면 팬데믹 이후 사실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소매 판매가 1% 나온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침체로 봐야 되는 정도의. 왜 그렇게 침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방역을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부분이 있고 뭐 중국이 지난부터 사교육 규제, 뭐 테크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당연히 뭐 사교육 규제라는 그러한 소매 판매가 사실은 안 되겠죠. 뭐 그러한 것들의 영향들. 또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뭐 관련 어떤 뭐 당연히 뭐 이사도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내구재 소비도 당연히 줄을 거고 하는 이러한 여파가 오면서 사실은 중국 소매 판매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안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어저께 미국이 중국이 금리를 또 내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안심할 단계는 분명히 좀 아닌 상황들로 사실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문제 자체는 중국이 뭐 부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양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 아시겠지만 뭐 지금 10bp 내리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지금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뭐 지금 사람을 거의 뭐 북경 근처는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고 또 저희가 이제 큰 소비 사이클 자체가 이제 춘제 소비 사이클인데 그때도 중국 정부가 지금 이동을 제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춘제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되겠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뭐 헝다 문제 얘기긴 하지만 4개월 연속 지금 전월 대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틀어막지 못하게 되면 중국도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허물어진다는 거는 사실 경기가 허물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이제 뭐 방어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적시적소에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북경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액션을 제대로 못 취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실기를 할 수 있는 부담들 뭐 이러한 것들이 리스크가 하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책 차별화입니다. 미국은 저렇게 금리를 오고 긴축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중국은 계속 이제 금리를 인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벌어졌을 경우 과연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중국이 금리를 내려야 되고 뭐 재정 부양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더구나 가을에 당대가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중국은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의 이렇게 정책이 벌어지는 이러한 차별화 현상이 저도 사실은 또 처음 보는 이러한 현상들이라서 과연 이것도 과연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이게 중국 쪽에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지 아니면 작년에 워낙 그거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인지라는 부분인데 경기 부양을 해서 만약 이러한 중국의 경기 자체가 경착륙이 안 하고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나. 그러니까 긴축을 해도 긴축 완화를 하고 부양을 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큰 데미지를 사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올해 중국이 큰 숙제를 조금 하나 안고 가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항상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차별화되는 그 미국과의 어떤 차별화에 있어서의 가장 그 중심에는 중국이 항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올 초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좀 중시가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수급 요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계속해서 좀 증시를 좀 지배하는 부분도 하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럼 위원님 어쨌든 중국발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는 계속된 악재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서 돈 빠져나오면 다시 자국으로 들어온다거나 해서 좀 미국 시장과 중국의 움직임은 좀 계속해서 차별화로
긍정적일 수 있는 거겠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미국 증시만 보게 되면 네. 뭐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중국이 흔들린다라는 건 전체 이머징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 시장도 버틸 수 있을까? 뭐 버틸 수도 있겠죠. 버틸 수 있겠는 그렇죠. 느낌인데 따로 갈수 있겠죠. 그렇게 뭐 선진국 시장이니까. 긍정적으로만 꼭 볼 수 있는 상 항상 이게 뭔가 G2 국가 중에서 하나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발목을 잡을 예, 수 전 있다. 세계적으로 뭔가 말씀드린 그 코뿔소와 관련된 회색 코뿔소 관련 리스크 자체가 꼭 중국만의 뭐 중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네. 중국만의 하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전염 효과 얘기하고 네. 뭐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사실은 네. 확산이 되고 만약 그것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뭐 더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금리가 올리고 경기가 안 좋은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중국의 미국의 기업 부채 문제라든지 다시 또 다른 한번. 어떤 자산 어떤 가격의 버블 네.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도 사실은 또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런 동아시아 문제만이 아닐 거고 그것은 만약 문제가 본격화됐을 때는 전 세계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중국이 잘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 좀 한번 나갔다 근데 오세요. 중국 이미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뭐 사교육 업체는 거의 상폐 수준이고 네. 일반적으로 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반토막에서 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버텨야 될지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중국이 올해 당대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또 중요한 정치 사이클이고 아무리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년임을 거의 뭐 확정시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인민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산염이라는 자체가 명분이 사실 퇴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규제도 좀 완화하고 좀 경기도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희망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중국이 뛰어야 네,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이슈도 불확실성이 많지만 중국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이 많아서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자격증 있죠. 그럼요. 자격증을 수석으로는 못했다. 아니, 문 닫고 들어갔어요. 네. 문 닫고 들어갔는데 네. 부동산 뭐 저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런 입장보다는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프로님이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찌는 이제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 부동산 세미나에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함께 할 겁니다. 예. 그 질문도 가능해요. 하려고요. 질문, 다른 되게 아이디로. 궁금한 거 많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들어가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네.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목이 2022년 부동산 세미나. 요 앞에 요 네. 빠졌잖아요. 백브리핑 백브리핑. 2022 예. 부동산 세미나 합니다. 네. 1월 22일에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그렇습니다. 점심 이것 때문에 드시면서.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급거 기욱한다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아닙니까? 요거 들으시려고? 이것 때문에 예. 불러보시죠. 알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저희 영상 하단에 네.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네, 교수님, 혹시 네. 말을 들으면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정확히 오시는 거예요? 앞서 부사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네. 세미나를 저도 듣고 싶어서 그 전에 한국 꼭 입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인터넷으로 듣는 거라서 캐나다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곧 네.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캐나다 거주하시는 거 아니고요. 잠깐 여행차 가신 거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가 시장에 지금 좀 주춤하는 조정 장세가 더 이어질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두셨어요. 어떻게 네. 될까요? 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를 한 꼭지. 두 번째는 그래서 결론은 많은 분들이 가치주 얘기하는데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치주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두 가지 얘기만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어제 제가 잠시 이제 룹벤처의 짐 머스터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안 돼서 텀리 얘기를 잠깐 하다가 끝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짐 머스터나 텀리 모두 시장을 아주 강하게 보고 특히 기술주 이런 거 아주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펀드 스트레스 탐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인데요. 첫 번째 금리가 인상이 있었던 과거의 4차례 정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주가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상반기 2분 자체는 연말까지 좋지만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연말 대비 마이너스까지 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좀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분도 상반기에는 특히 초반에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그것은 3월, 4월에 지금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가 아마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의 최고치를 꺾고 어떤 좀 조금 안정되는 꺾이고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그런 시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서도 지금 앞부분 쉽게 해서 1분기 정도 약간 어떤 변동성 그리고 2분기는 좀 회복 그런 정도로 큰 그림을 펀드스에서 탑리가 보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섹터로별로 보면 에너지 업종의 탑픽 그리고 빵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이번에 시황간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종이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인데요. 결국은 다른 여태 모든 공급망 이슈는 가짜 공급망 이슈가 많다는 거죠. 일시적인 문제인데 에너지 업종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 업종의 공급망 이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찐 공급망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전혀 반대 시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야르데니 리서치의 자료 많이 확인하시고 저도 이제 많이 인용하드려요. 특히 밤마다 부사장님도 이거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야르데니 리서치의 창업자이자 현재 CEO가 에드 야르데니 박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분은 뭐 단순하게 긍정적인보다 수많은 정말 백데이터를 수많은 걸 갖고 가는 분인데요. 지금의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아주 강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상당히 동의하실 것 같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지금 0에서 0.2% 기존 금리고요. 올해 4차례 올릴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뭐 6차례, 7차례까지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1에서 1.25% 올라가도 아니면은 심지어 2%가 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박영근 전문연계 저도 처음 뵌 분이지만 2000년대 어려울 때는 6%가 금리 시절이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봤자 1% 정말 8번 올라봤자 2%라는 시점에서 이 정도를 갖고 미국 경제가 악영이 된다? 이분 얘기는 한마디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넌센스란 얘기죠. 거기다가 금년에도 이기 증가세가 계속되게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보다 어떤 베이스 효과 때문에 이 성장률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목해야 될 섹터를 3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르데니 박사인데요. 역시 에너지와 산업과 금융 섹터입니다. 에너지를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 그대로가 되겠고요. 산업재는 공급망 이슈가 점점 회복될 것이면서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설비 투자 확대가 늘어날 것에 따른 산업재 투자 회복. 세 번째는 금융이죠. 결국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분명하고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시장에 여전히 믿음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물론 두 분의 시각이 약간 틀리지만 공통적인 점은 에너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에너지에 대한 믿음은 결국 경기의 회복, 그것은 결국 가치주와 연결되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너무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어떤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빨리 어떻게 뭐 큰 걸 변화를 보여준다 해야 된다는 논리를 뭐 한국이건 미국은 얘기하시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에 뭐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량들 지수가 빠지는 거 종목이 빠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봐도 상관없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과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최근 1년을 보면 성장주나 가치주나 뭐가 다 비슷하게 올랐어요. 약간의 끝단의 차이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크게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데요. 다만 최근 2주, 3주 정도 보면 가치주가 7% 올라갔고요. 성장주가 7% 떨어졌는데 여기에 성장주에서 더 많이 떨어진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뭐 2배, 3배짜리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이제 꿈과 희망이 넘쳐주는 소위 적자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영향을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각종 토크방에서 목소리가 큰 분들이거든요. 세상에 큰일 났다. 미국 시장을 했더니 내가 지금 속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손해났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부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 좋죠요. 나스닥이 7.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S&P 500이요? 한 4.5% 빠졌거든요. 이게 세상이 끝날 일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어제 여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2배, 3배짜리 되면 이제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 수많은 레버리지가 또 다른 역할 들어갔다? 그럼 이제 머리가 진짜 아픈 건데요.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냉정히 보면 UBS 보고서에 따르면요. 팬데믹 이후에 성장주가 PR이 그 당시 직전에 22배에서 지금 31배까지 올라갔고요. 반면에 가치주는 13배에서 16배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더군다나 크레딧 스위스 증권이 아니라 증권이죠. 증권에서 2022년에 이익은 성장률은 오히려 가치주가 성장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흔히 해서 성장주보다 다른 건 몰라 매출이 아니라 이익 증가율도 더 커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올해는 가치주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요, 그 다음 걸 화면을 보여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을 한두 달,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보면 전 여전히 성장주의 매력이 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걸 저는 거기에 한 표를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하나의 큰 화두잖아요. 전 세계 모든 업종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더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시는 분들, 3개월, 6개월 정말 자제분들을 위해서 길게 뭐 큐큐큐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크게 포트폴리오를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이세요. 무리해서 성장주를 다 팔고 가치주 간다? 저는 낭패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가치주, 거정식으로 ETF 같은 거 되겠죠. 단 한 주라도, 단 100달러어치라도, 단 1000달러어치라도 가치주 ETF를 조금씩이라도 사두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성에서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이런 가치주 위주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하면서 역시 미국 주식도 나랑 안 맞아. 미국 주식도 이거 하면 완전히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손해만 났다. 이러면서 쉽게 해서 유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성향을 자기가 스스로 아시면 매일매일 보시면서 나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지금 오늘 밤이라도요. 어제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오늘이라도 가치주 ETF를 단돈 100달러어치 아니면 한 주부터 사는 것을 시작을 하셔야겠다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바로 가치주의 ETF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저는 이제 이걸 가장 선호하는데요. 밸류 ETF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요. 한 주가 114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1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걸 한 주 사두신 것부터 시작하시라. 그래서 성장주를 다 충분히 여러분들 꿈과 희망 좋다 이거죠. 나머지를 없으신 분은 이것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14달러가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또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하는 건데요. 스파이를 운영하는 SPDR 브랜드죠. SPY에다가 밸류가 붙은 게 있습니다. SPYV를 하셔도 좋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40달러, 110달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성장주 가치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이제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요. 나는 성장주 가치에 대한 무리한 구분보다는 퀄리티에 있는 거 좋다. 퀄리티라는 것은 자기 자본력이 높고 유동성이 높고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UL 같은 경우요. 한 주에 140달러 정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한 주 정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주나 갖고 계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좀 너무 지금 단기적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거 다 팔고 또 옮겨가야 되고 수수료 날리고 이런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최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ETF 중에 하나라도 오늘 밤에 시작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의 좀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 정리 끝판왕 시간인 네.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뒤에 또 가치주 관련한 코멘트 조금 남겨뒀는데 그거는 네. 다음 시간에 듣는 네. 걸로 아껴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부동산 관련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다음부터 한동안 댓글에 부동산 관련한 토론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근데 저희 월모부 이 시간에는 여러분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번 주 주말에 예정돼 있는 네. 세미나 그 시간에 또 질문도 직접 실시간으로 네, 하실 수 맞습니다. 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